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 20문제씩 이렇게 이제 풀어볼 텐데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좀 내용들이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재 중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출제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나올 만한 것들을 좀 문제화해서 살펴보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좀 더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깊숙이 있어서 또는 지엽적이어서 이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밖으로 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이제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을 찾는 지문인데요. 일단은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대부분의 식물은 발화 직후부터 일장에 감응한다. 이제 일장의 감응 부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엽이죠. 성엽이기 때문에 본엽이 나온 뒤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뭐 일장에 감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뭐 본엽이 나온 직후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화 직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지문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보면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본엽이 한 7, 9매 정도 나온 뒤에,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화 후 한 일주일 후, 그다음에 차조기 자소엽이라고 하죠. 자소엽 같은 경우는 보통 15일 정도, 발화 후 한 15일 정도 후에 보통 감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육 단계로 봤을 때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중에서 이제 발육 단계도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본엽이 나온 뒤 어느 정도 발육한 후에 감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대부분의 식물은 약광에서 이제 일장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광의 강도로 봤을 때 약광에서도 일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명기 동안에 이제 약광을 보통 조사를 해도 일장 효과는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초 하나에 밝기가 이제 푸트캔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3 내지 5 정도의 이제 푸트캔들 정도에서 일장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10 푸트캔들 정도면 확실하고요. 이 정도에서 또 일장 효과가 발생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일장 효과의 발현에 있어서 온도나 질소 시용량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랬는데,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중에서 이제 온도의 영향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 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 가을 국화 같은 경우는 10 내지 15도 정도 이하에서는 일장 효과에 관계없이 개화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요. 이제 당일성 식물이 이제 히오스, 사리풀이라고 하죠. 히오스는 이제 저온하에서는 단일 조건 상태에서 이제 개화하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질소 시용량과의 관계는 보면 보통 장일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가 적을 때 유행 생장이 영체되기 때문에 장일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장일 식물.
효과는 이제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위식물은 이제 질소 요구도가 크죠. 단위식물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질소 요구도가 커서 질소를 많이 시용해야만 이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유는 이제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질소를 충분히 시용해야만 생육도 빠르고 단위 요구가 더욱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장일식물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명암의 주기에서 상대적으로 명기가 암기보다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장일식물이라는 것은 보통 12시간 이상의 일장에서 보통 이제 일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식물을 이제 장일식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과학자들이 예전에 바뀔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교재에서 부르는 것은 이제 장일, 단일 이렇게 부르죠.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명기가 12시간 이상 되는 식물을 이제 장일식물, 그다음에 이제 명기가 12시간 이하 되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암기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예전 과학자들이 이제 밝혔던 내용, 주장했던 내용들 이론으로는 이제 보통 명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후에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명기가 중요할까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명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주었을 때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장일식물은 이제 개화를 하게 되고요.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암기가 길어야 되는데, 암기가 명기고요. 명기의 중간을 이제 잘라주면, 그러니까 명기 시간을 중간에 명기를 이제 조파하게 되는 야간 조파라고 하죠. 이제 암 조건을 주는 거고요, 명 조건을 주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빛을 조사해서 이제 명 조건을, 암 조건을 잘라주게 되면 개화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명기보다는 암기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일장 효과가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후에 과학자들은 이제 장일을 다냐, 단일을 이제 장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했죠. 자, 그래서 장일식물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명암 주기에서 상대적으로 명기가 암기보다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8시간, 2시간, 뭐 4시간, 1시간, 16시간, 뭐 8시간 이런, 아무튼 명기가 암기보다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암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단일 한 개 일장이 만약에 이제 뭐 6시간이다 그러면 6시간 정도의 이제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에 이제 틀린 지문은 4번이고요. 아니, 맞는 지문은 4번이고 1, 2, 3번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일장 효과 영향을 끼치는 조건 중에는 이제 광의 파장도 있죠. 광의 파장은 보통 이제 적색광 영역에서 가장 일장 효과가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적색광 영역의 이제 파장은 보통 650 나노미터, 그러니까 660에서 한 680 정도의 이제 600에서 한 680 정도 파장 부분에서 이제 일장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데, 한 650 나노미터 부분의 적색광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색광 영역 400 나노미터 정도의 자색광 영역, 그다음에 청색광 영역에서는 일장 효과가 가장 적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처리 일수도 좀 관계를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식물에 따라서 이제 처리 일수의 이제 차이는 대체로 이제 많은데, 독고발이나 나팔꽃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3번의 단일 처리로도 이제 개화가 되고요. 코스모스는 12회 정도, 셀비아는 17회 이상, 그다음에 창질경이 같은 경우는 25회 이상의 단일 처리에 의해서 일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에는 이제 발육 단계, 광의 강도, 광의 파장이라든지 처리 일수, 그다음에 온도, 질소 시용량 등과 같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어떠한 상태가 이제 장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벼 직파재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이번 직파재배 벼의 이제 특징은 이삭수라든지 이제 유효경 비율, 도복, 그다음에 이제 키라든지 수량, 그다음에 출수기 등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이제 직파재배 같은 경우는 이삭수는 보통 이제 많은 편이죠. 이삭수는 많은 편이죠. 이제 분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유는 이제 그 분열의 발생 저리가 낮아져서 보통 분열 발생 수는 많기 때문에 이삭수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 이제 이삭당 이제 벼 알수는 영화수는 이제 작기 때문에 이양재배 벼와 뭐 수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출하와 임모가 이제 불량하고 이제 그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효경 비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키는 이제 간장, 수장 등이 좀 이양재배 벼에 비해서 이제 짧다. 이제 간장이란 것은 이제 지표로부터 이제 그 이삭 수수절까지의 길이, 그다음에 수수절부터 이제 그 이삭 끝까지의 길이. 그래서 이제 간장, 수장, 이삭 길이 등이 이제 짧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벼 수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수는 많지만 벼 알수가 적기 때문에 이삭당 이제 영화수가 적기 때문에 기계이양 벼하고 큰 차이가 없다. 수량 차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수기는 이양재배에 비해서 다소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따라서 1번 도보구 발생이 많다. 맞는 지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줄기가 가늘고 뿌리가 토양 표층에 이제 분포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도복이 이양재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출하 및 임모가 안정적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하 및 임모가 불량하고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효경 비율이 좀 낮은 그런 재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4번 생획적인 이제 재배 방식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양 재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 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육 재배를 하게 되면 직파 재배를 하게 되면 생력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이제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 이식인데, 이식 관련된 문제인데, 이식의 효과를 옳지 않은 것.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생육 및 수량 증대, 활착 증진,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고도화, 그다음에 숙기 지연이 아니고 숙기 단축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생육 및 수량 증대 1번은 보통 이제 온상에서 이제 보온 육묘를 전제로 할 경우가 이제 보통 이식 재배의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식 재배를 하게 되면 생육 기간이 연장돼서 이제 작물의 이제 발육이 이제 크게 주장되고 증수를 기대할 수 있는 재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초기 생육이 촉진되고 수확기를 단축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유리한 재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식 재배는. 그다음에 이식을 하게 되면 육묘 중에 이제 가식을 하게 되고, 가식을 하게 되면 이제 단근, 그러니까 뿌리가 잘린 부분에 상처 부위에서 이제 새로운 뿌리 발생이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 뿌리들이 이제 밀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근근이 충실하게 되면 정식했을 때 활착을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는 그런 이제 작용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본 포장에 이제 전작물이 있을 경우에 묘상이라든지 묘대, 목표 등에서 이제 모를 양성을 한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되면 전작물을 수확 후 전작물 사이에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영을 집약화할 수 있는 토지 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채소 같은 경우 4번 이제 숙기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숙기 단축이 이제 답이고요.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채소는 이식에 의해서 경엽에 이제 줄기라든지 잎이 도장이 억제되고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숙기를 빠르게 하고 특히 이제 사례로는 이제 양배추라든지 상치 등에서 결골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4번 연매 시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연매 시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틀린 것에 대한 이제 문제고요. 대체로 살포 후 3, 5일 동안에는 엽록소가 감소해서 잎이 옅은 녹색으로 된다. 그런데 살포 후 한 3, 5일 정도 동안에는 이제 엽록소가 증가해서 잎이 진한 녹색으로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2번 노후다 후 변한 이제 스표를 받은 명류에 이제 효과적이다. 보통 이제 뿌리로 흡수할 수 없을 때, 영양분을 뿌리로 흡수할 수 없을 때 입으로 이제 입에 직접 살포를 해서 빠른 수소 회복을 위해서 빠른 식물체의 이제 영양 회복을 위해서 보통 하게 되고 맹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밭작물인데 이제 스표를 받았을 때 뿌리가 상처에 뿌리 상체에 의해서 이제 뿌리 쪽으로 이제 흡수할 수 없을 때 보통 효과적인 그런 이제 시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번 과수원에서 초생재배와 같이 시비를 원하지 않은 작물과 재배할 때 보통 과수원에서 이제 초생재배 그러니까 하작물로 이제 어떤 작물들이 이제 재배되고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그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클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보통 토양에 주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초생재배 식물에도 이제 양분이 이제 가기 때문에 양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비 효율이 떨어져서 보통 이제 초생재배를 하고 있을 때에는 연면 시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4번 급속한 영양 회복이 요구될 때에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토양에 주게 되면 토양의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쭉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입에 이제 공급이 돼야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광합성이 활용이 되는데 입에 직접 주게 되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흡수가 돼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은 이제 답은 1번이고 2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면 시비는 이제 뿌리 흡수력이 약해졌을 때 미량 요소를 공급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이제 품질 향상이라든지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 비료 성분의 유실 방지라든지 시비 노력 절감 등을 위해서 농약과 같이 살포할 때 같이 이제 비료도 같이 섞어서 함께 뿌리면 이제 시비 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문제 지문에 안 나왔던 이제 품질 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 전에 꽃에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잎이 싱싱해지고 화훼, 과수, 참나무 잎이라든지 뽕잎과 같은 그런 이제 작물들은 이제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수확 전에 이제 밀이나 뽕잎, 목추에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품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내용들은 뭐 비료 성분의 유실 방지 등과 같은 내용들은 뭐 다 설명했던 내용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5번 변화 보리 내비성과 관련 있는 특성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문제는 간단하지만 뭐 내용들은 좀 봐야 되는 내용이 있죠. 내비성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 안전하게 도복되지 않고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이제 내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비성이라는 것은 이제 수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하는 이제 그 성질이 내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비성 비료에 강한 성질인데 특히 질소질 비료에
강해서 안전하게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이제 내비성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내비성이 큰 작물이 이제 내병성이라든지 또는 내도복성 등의 이제 강한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고요. 아무튼 내비성은 이제 내도복성과 관련이 있다. 내비성이 약한 작물들은 이제 아무래도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도복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내성이 저하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내비성이 강한 작물로는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수수와 같은 작물들이 일반적으로 내비성이 좀 강한 작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5번은 뭐 단답형 문제이긴 하지만 내비성과 관련이 있는 성질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6번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양이온 치환 능력 캣 아이언 익스체인지 캐패시티 그래서 양이온 치환 능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험에 좀 중요한 내용이죠. 출제 빈도가 높고요. 1번 토양 중에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양이온 치환 능력도 증가한다. 그래서 점토는 토양 내 무기 성분이죠. 무기 교질이고 점토는 무기 교질. 그다음에 이제 부식은 유기 교질에 속하는데 점토만 맞게 되면 이제 뭐 점토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점토를 구성하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점토는 그 영구전화 그러니까 중심 원소가 이제 뭐 규소라든지 알루미늄이 저가 이온들로 이제 치환이 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음이온들 그다음에 이제 부식이 이제 완전히 부숙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카르복실기라든지 이제 페놀기 등과 같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물에 녹아서 음이온을 생성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이온들을 이제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양 중에 이제 점토라든지 부식이 증가하게 되면 양이온 치환 능력도 이제 증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토양은 그게 그 실트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 점토만 이제 전하를 갖죠. 실트 같은 경우 그 위에 이제 모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점토만 교질만 토양 교질만 이제 그 전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토가 많을수록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기 교질이 많을수록 양이온 치환 용량은 이제 보통 이제 점토보다는 또 이제 부식이 양이온 치환 용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특성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산성 토양에서는 이제 음이온 치환 용량도 이제 증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CEC가 증대하면 비료 성분을 흡착 보유하는 힘이 커져서 비료를 많이 주면 일시적 과잉 흡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시적 과잉 흡수가 적어지죠. 양이온 치환량이 커지면 여러 가지 치환성 양이온들인 뭐 칼슘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암모늄 이런 이온들이 이제 토양에 이제 흡착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과잉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무튼 얘를 흡수하려면 이제 뭐 뿌리에서 유기산을 분비를 해서 수소이온을 분비를 해서 많은 수소이온들이 이제 양이온들을 이제 뜯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뜯어내진 것들이 이제 토양 용액에 있을 때 이제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과잉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면 이제 비료가 늦게까지 지속된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토양에 이제 흡착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흡착 보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물과 함께 이제 밑으로 용탈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늦게까지 보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CEC가 증대하면 비효가 늦게까지 지속이 된다. 그다음에 CEC가 증대하면 아모늄 이온이라든지 칼슘 등과 같은 치환성 양이온, 이와 같은 이온들은 이제 치환성 양이온이라고 하죠.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와 같은 이온들은 치환성 양이온이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수소 이온은 이제 치환성 양이온이 아니라는 것. 좀 중요하게 좀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양이온 치환율이 증대하면 아모늄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은 치환성 양이온들의 용탈이 감소해지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고요. CEC가 증대하면 비료 성분 흡착 보유하는 힘이 커져서 비료를 많이 주면 일시적으로 과임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타 뭐 완충 능력도 커지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점토 중에 양이온 치환 용량이 가장 큰 것은 부식이고요. 부식이 이제 보통 양이온 치환용이라는 것은 이제 토양 1g에 보유할 수 있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이제 센티몰로 표현한 게 이제 그 양이온 치환용량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식이 한 100에서 300 정도의 100에서 300 센티몰 킬로그램당 정도의 이제 양이온 치환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식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점토 중에 이제 버미큘라이트가 이제 8에서 150, 그다음에 몽모리놀라이트가 이제 60에서 100, 그다음에 카올리나이트가 이제 가장 적어서 보통 이제 3에서 15 정도. 이것도 좀 순서대로 부식, 그다음에 이제 버미큘라이트, 이제 몽모리놀라이트, 그다음에 카올리나이트 순으로 부식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점토 광물 중에는 이제 버미큘라이트가 질석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이온 치환 용량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7번 자가 불합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가 불합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의 특징. 일반적으로 이제 자가 불합성은 암술과 이제 화분의 기능은 정상이나 자가 수분을 통해서 이제 종자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성, 그 성질을 이제 자가 불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암수가 수술이 퇴화되어 있다. 아무튼 이제 기능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아무튼 형태나 이제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유전적으로 이제 그 화합이 안 되는 그런 성질을 이제 자가 불합성이라고 하고요. 암수가 수술 후 성숙기가 다르다. 암수가 수술 후 성숙기가 다른 것은 이제 자웅 이숙이라고 하죠. 자웅 이숙. 그래서 먼저 암수로 성숙기가 빠른 것도 있고 수수로 성숙기가 빠른 것. 암수로 성숙기가 빠른 것은 이제 자해선숙. 그다음에 수수로 성숙기가 빠른 것은 웅해선숙 또는 웅성선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작물의 이제 또는 식물의 이제 타식성 기작에는 이제 자웅 이숙이 있죠. 자웅 이숙에는 이제 자해선숙 또는 자성선숙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웅해선숙 또는 이제 웅성선숙.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옥수수에는 이제 웅성선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암술이 먼저 성숙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먼저 성숙하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다음에 3번 암술과 수술이 모두 완전하다. 그다음에 생식세포에 이상이 있다. 3번 암술과 수술이 모두 완전한 게 이제 뭐 자가 불합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 화분은 이제 기능은 정상이나 어떤 자가 수분을 통해서 종사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 현상을 이제 자가 불합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암술과 수술의 형태나 기능에는 이상이 없죠.
그다음에 생식세포에 이상이 있는 것, 보통 웅회 쪽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종자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웅성불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불합성은 지금 문제 나온 거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타식성 기작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가불합성은 이제 화분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특정 단백질인 이제 S 프로틴과 암술머리에서 발생되는 이제 S 글리코프로틴 간의 이제 상호 반응 결과, 인식 결과 발생되는 그 화합 불합의 이제 그 성질이 자가불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가불합성 이제 복대립 유전자와 관련하는 것도 좀 알고 계시어야 되고요. 자가불합성이 생기는 그런 이제 그 생리적 원인에는 이제 화분 내 발화 신장을 저해하는 어떤 억제 물질이 존재한다든지, 그다음에 화분간 신장에 관여하는 물질을 견여라든지, 그다음에 호흡에 필요한 이제 호흡 물질 결여에 의해서도 이제 자가불합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생리적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분과 이제 암술머리의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도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친화성 결여, 대부분의 이제 그 원인은 이제 단백질 친화성의 결여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가불합성의 이제 생리적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 원인, 생리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전적 그것도 이제 구분 좀 하셔야 되죠. 유전적 원인에는 보통 이제 치사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염색체 이제 수적, 구조적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자가불합성을 유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이제 존재할 경우, 자가불합성을 유기하는 이제 세포질이 있을 경우 등도 자가불합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가불합성이 이제 배우체형 자가불합성이 있고 부사체형 자가불합성이 있죠. 이것도 구분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밀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 이형에는 이제 대표적인 배우체형 자가불합성에 부사체형 자가불합성에 속한다. 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전반적인 이제 자가불합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아마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8번 꽃가루 영양이 당대의 종자 이외의 부분인 과형, 과육, 그다음에 과즙 및 이제 성숙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등이 나타나는 현상은 메타크세니아라고 보통 하죠. 답은. 이제 메타크세니아하고 이제 크세니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메타크세니아가 이제 그 문제 지문에 나왔던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세니아는 이제 모체 일부분인 배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나오는 메타크세니아는 종자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종자 이외의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배유 외의 부분, 종피라든지 배유 외의 부분인 이제 과형, 과육, 과즙 및 이제 성숙기 등의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메타크세니아라고 하죠. 반면에 이제 메타크세니아는 이제 모체의 일부분인, 그러니까 메타크세니아는 모체의 일부분이 아닌 거고요. 아닌 이제 과육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크세니아는 모체의 일부분인 배유 부분에, 그러니까 아무튼 배하고 배유는 이제 모체하고 부계가 결합된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무튼 모체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모체의 일부분이 이제 배유의 부계의 영향이 직접 당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크세니아라고 하죠. 이제 사례로는 이제 뭐 찰배하고 매배하고 이제 교배를 했을 때 종자의 이제 배유에 자손 이제 그 F1 종자의 배유에 매배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크세니아의 사례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백색 옥수수에 황색 옥수수를 교배해서 얻은 종자의 배유는 일반적으로 황색인데, 황색은 이제
우선 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비타민 A 함량이 달라지는 것도 보통 이제 크세니아 현상의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메타크세니아하고 크세니아하고 아무튼 크세니아는 이제 모체의 일부분인 배유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메타크세니아는 이제 그 문제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종자 이외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과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9번 두류에서 도복 위험이 가장 큰 시기 벼하고 이제 두류 등의 이제 도복 위험 시기가 이제 문제에 비교적 가끔 한번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화공이라든지 주류 등이 이제 등숙기 때 비바람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현상을 이제 도복이라고 하는데 식물체가 일반적으로 도복 가장 약한 시기는 이제 키가 크고 줄기가 약하면서 이제 상부가 위쪽에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삭이 등숙이 될 때 무겁게 된 시기가 주로 이제 도복이 가장 약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곡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작물, 종실을 수확하는 작물 같은 경우는 보통 등숙 후기 때 이삭이 무거울 때 두루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가 급속히 자라고 이제 광투가가 이제 불량하면서 연약하기 쉬운 개화기부터 약 10일간이 도복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화기로부터 약 10일 정도, 개화 후 약 10일 정도가 이제 가장 도복에 취약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는 이제 품종 등도 영향을 미치죠. 일반적으로 키가 큰 품종이 도복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배 조건 일반적으로 이제 12 등도 이제 보통 재배 조건 중에서 이제 밀식을 하게 되면 이제 도복이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12도 보통 이제 질소질 비료를 다용했을 때가 더 이제 도복이 약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칼이라든지 규산질 비료의 이제 시용은 줄기를 튼튼하게 해서 도복에 이제 도복 방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도복이 많아질 거고요.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복 대체적으로는 이제 품종이 도복이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든지 시비 조건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질소질 중심 시비를 피하고 여러 가지 칼이라든지 규산질, 이제 칼륨질 비료 등을 이제 균일하게 충분히 시용하는 방법 등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파종 및 이제 재식 밀도도 아까 중요하죠.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병해충 방제 등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0번 여기잡 육종법을 바르게 나타낸 것. 여기잡 육종법은 이제 보통 A계통의 A계통 같은 경우 모든 대부분의 이제 그 형질은 우량한데 어느 한 가지 형질이 없을 때 B계통에 있는 그런 A계통에 부정한 그런 형질을 A계통에 도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A계통과 이제 B계통을 교잡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A계통과 계속 구별을 해서 형질을 회복할 수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배 육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A계통을 이제 반복진이라고 하죠. 보통 반복진은 이제 자방진, 반복진이 이제 실형진이고요. 보통 이제 반복진은 이제 자방진으로 사용하게 되죠. 자, B계통을 이제 일회진이라고 하고요. 일회진은 이제 비실형진이죠. 보통 화분진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일회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교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배 육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고요. A계통과 B계통을 교배한 다음에 계속 또 여기다가 이제 다시 A계통을 교배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충분히 A계통의 이제 형질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교배하는 방법이 이제 예급액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